자, 문경원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란 속에 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다 하면서 관세 협상 그 결과 얘기보다 이 얘기가 지금 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잠수함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잠수함은 이제 물 밑으로 다니는 배 아닙니까? 네. 이게 2차 세계대전쯤에 이제 나온 새로운 무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군함들이 있었죠. 군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물 밑에서 갑자기 어뢰가 쭉 나와가지고 군함들을 격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물 속에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게 일단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레이더도 안 통해요. 물 속으로는 레이더 이 전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저히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들은 물 위로 그냥 그 장망경 조그만 거 하나 딱 올려놓고 다 본 다음에 어뢰 딱 쏘버리면 되니까 이게 너무 획기적인 무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잠수함끼리의 이제 싸움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끼리 이제 물 속에서 서로 추적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잠수함은 안에 물 속에서는 레이더가 안 통하니까 음파 탐지기로 이렇게 서로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 물 속에서 이제 소리는 전달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레이더는 안 돼도. 그래서 소리를 딱 쏴가지고 반사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거나 이러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음파는 그렇게 멀리까지 전달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까이 가야 이렇게 탐지가 되는 거지 멀리 뭐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걸 탐지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라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완전 망망대해, 진짜 끝도 없잖아요. 네. 거기서 잠수함을 찾는다, 이거는 진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잠수함이라는 게 물 속에서 한정없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물 밖으로 올라야 되는데 초창기 잠수함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와야 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과 잠수함을 이 격침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구축함들의 싸움을 보면은 그 인내심 싸움인 거예요. 언젠간 물 밖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최대한 기다리고 있다가 잠수함 올라오면 적이 발견, 그래서 바로 공격하고 이런 거 이제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핵잠수함을 만들면 뭐 몇 날 며칠이고 뭐 몇 달씩 심지어 뭐 이론상으로는 뭐 몇 년씩도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핵잠수함이라는 게 핵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핵발전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핵발전소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작게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잠수함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그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죠. 디젤 잠수함보다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커요, 크기가.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이제 잠수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핵잠수함의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만든 게 공격 핵잠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SSN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격 핵잠은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전략 핵잠이라는 게 있어요. SSBN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 핵잠을 가진 나라들은 다 전략 핵잠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는 뭐냐면 B가 붙는데 B가 이제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어떻게 쏘냐면 그 세워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물 위로 딱 올리거든요. 네. 근데 탄도 미사일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막 엄청나게 큰데 이 큰 거를 잠수함에 탑재를 하려니까 잠수함 자체가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려면 핵잠수함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잠수함 자체가 워낙에 이제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핵잠수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순항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그 잠수함이고 미국과 러시아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핵잠수함이 아닌데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잠수함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무기 탑재 잠수함인데 추진체는 그냥 디젤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핵무기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핵잠수함이다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규정을 한 거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잠수함들이 있고 일단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점,
장단점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크기가 매우 크다. 디젤 잠수함보다 크기가 매우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동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속도는 더 빨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핵 추진이 이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속도는 더 빠른데 이제 기동성이라는 거 막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둔할 수밖에 없죠. 크니까. 네, 네. 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들키기가 쉬워요. 이게. 네. 그게 커서 들키기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젤 잠수함 하면 디젤 엔진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디젤 그 엔진을 돌리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산소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엔진을 가동한단 말이에요. 그 엔진을 가동해서 뭘 하냐면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한 다음에 물 속에서는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추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소리가 더 적어요. 근데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그 핵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는데 이 핵 발전소의 특징은 내가 끄면 꺼지고 키면 켜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이게 소음이 규칙적으로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데도요? 네, 물 속에서 그 소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내가 그 전원 꺼버리면은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절대 들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착되기가 더 쉽다. 네. 핵 잠수함이 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핵 잠수함은 워낙에 이제 뭐 몇 달씩 뭐 최소 6개월씩은 뭐 물속에서 이렇게 잠항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디젤 잠수함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뭐 2주에서 3주가 최대 잠수 기간입니다. 그거 엄청 짧네요. 예. 원래는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막 산소 발생기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뭐 온갖 장치들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중국이나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핵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물 속에서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자꾸 올라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산소통 메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핵 잠수함으로 추적해야지 이걸 디젤 잠수함은 절대 추적을 못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 아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꼽은 이 나라들은 사실 핵 잠수함을 왜 개발을 했냐면 대양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바다 원양으로 나가가지고 작전을 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인근 자기네 바다 인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수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만들 때 당연히 원양 작전을 그 고려해서 만드는 거지 자기 인근 바다 지키려고 해서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게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 용도가 뭐냐? 원양 작전을 하는 게 그 용도여야지. 그냥 무슨 중국, 우리 북한을 대응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죠 안 맞죠.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기에는 전력이 잘 안 맞는 너무 거죠. 돈이 많이 드는 네. 마치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단거리로 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는 핵잠수함 건조를 우리나라가 갖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연료 문제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작전에 쓰겠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우리가 쓰지도 않을 건데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주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한 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더 이상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핵잠수함 건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핵 추진 연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 연료를 허가해 달라는 거를 지금 트럼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요청한다고 승인해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일단은 승인을 요청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원래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네. 핵잠수함 만들었을 때 미국 승인 받아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각자 만드는 거죠 원래 그냥 나라들이. 각자가,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약간 논란은 있는데 NPT 있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 핵 물질을 무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NPT 조약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IAEA 사찰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있잖아요. 네. 그 호주가 이번에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오커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그 핵 잠수함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됐어요. 이거 핵 확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가 핵 잠수함 만드는 그 이제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죠. 보유하는 거죠. 근데 보유하는 데서 아무런 국제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안보리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내면 또 이제 달라지겠지만 뭐 미국이 도와주는데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리는 없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미국이 보통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이런 네, 것들을 추진을 그렇죠. 하면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럼 만들면 되는 거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이제 경수로인데 이 경수로 이제 작은 경수로예요. 작은 경수로에 쓰이는 이 우라늄 연료가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기로 전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핵무기로 전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데 물론 꼭 고농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한 20% 정도 농축된 걸 쓰는 경우도 있고 90%까지 농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90% 농축이면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냥 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950년대에 50년대요? 예,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소를 만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핵발전소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이제 누군가한테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부탁한 거예요. 우리도 핵발전소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너네 핵 물질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러면 지어줄게. 웃기는 놈들이에요. 자기들이 제일 평화적으로 이용할 줄 아면서 그렇죠. 남의 나라는 꼭 그렇게 평화적으로 네. 이용하래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고 이 협정 때문에 우리가 이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쓰려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도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협정을 또 만들거나. 근데 이게 허가와 승인의 그 개념으로 협정 안에 적혀 있나 보죠? 그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협의라고 적혀 네. 있겠지만 사실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 미국이 갑인 거죠. 대통령이 이제 승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협정 내용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핵 연료를 농축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애매해요. 뭐냐면 그래서 미국한테서 우라늄을 받아오겠다는 건지 네. 아니면 미국한테 승인 받아서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국익이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뭐 좋은 무기니까 이거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자각력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잖아요. 이 무기가 있으면 국방력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무기가 다 그럼 일단 가지고 있으면 국방력이 올라가니까 다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급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비용 대비 용도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비용이 지금 그 국방부에서 밝힌 건 뭐냐면 한 12조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대 만드는데 한 3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핵잠수함이라는 게 특징이 물 속에 몇 달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핵잠수함이 그 말 그대로 물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몇 달 지나면 떠오르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떠오르면 들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대를 동시에 굴리면서 네, 한 네. 대 떠오를 때 다른 한 대는 미리 좀 들어가고. 숨어가 있고 네. 이렇게 돌려야 돼요. 혼란을 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최소 3척, 보통 이제 4척 정도를 돌려가면서 이제 쓰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척을 만들려니까 12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 12조 원이면 사실 다른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과연 핵잠수함에 12조 원을 때려박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냐, 이익인 거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용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근해 작전, 그러니까 우리 바다 그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작전할 때는 사실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 능력이 최대 20일까지 잠항을 할 수 있고 서해 바다는 사실 되게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굳이 핵잠수함이 없어도 충분히 작전할 수 있는데 이 이제 그러면 핵잠수함은 어디다 쓸 거냐? 결국 원양 작전, 대양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갈까?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핵잠수함 가지고 태평양 나가가지고 뭐 미국을 상대로 뭘 작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미국이랑 결국에는 척지고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 대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이걸 만들면 미국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미국 대신 우리가 돌려주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 이 잠수함을 쓰겠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용도 자체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대신 잠수함 굴려볼게. 라는 게 돼버린 거고 그러면 서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가가지고 중국 핵잠수함들을 추적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걸 미국이 직접 하려니까 돈 드니까 한국 너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무기 뭐 첨단 무기들을 막 만들고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에 맞게 우리 무기를 써야지 미국이 시키는 거 하려고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한테 돈만 준 거지 미국의 무슨 용병도 아니고 용병이면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일을 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작전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2조 원이면 사실 요즘 이제 무인 잠수정 시대다. 드론이 대세잖아요. 그걸로 무인 잠수정을 어마어마하게 만들면 무인 잠수정은 사실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그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는 주기 자체도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걸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오히려 더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에서 그 뭐 필리 조선소에서 그 건조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산이 되는 건데 그 미국산을 우리가 사온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USA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이거 핵잠수함 만들려면 미국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 조선소에서 결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핵잠수함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 만드는 기술 우리가 상당히 좀 이게 발전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수로도 그 소형 경수로 만드는 기술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럼 상황인데.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방식은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네. 미국이 이제 법적으로 그건 또 이제 또 안 돼요. 불가능하시구나.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국내에 또 문제도 네, 있군요. 네. 법적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게 여기가 이제 일단 그 국회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화가 여기를 인수를 했는데 네. 잠수함을 만들려면 조선소를 이제 개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조선소를 물론 한국 기업이 인수를 하긴 했지만 미국 법인인 거니까 결국 미국 조선소죠. 미국 조선소를 우리가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럼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 조선 산업이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들어가는 조선 거잖아요. 산업을 지금 뭐 마스가라 해가지고 살려준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기존 핵잠수함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2030년까지 신형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목표가 뭐 몇 년이었는데 또 몇 년 늦춰지고 막 계속 이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조선 기술이 이제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공급망도 다 무너져 있고 이래가지고 막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조선소도 잠수함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해 해주고 인력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 지금 얘기로는 건조에 10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조선소를 개조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 야 한국이 핵잠수함 만들어 이거 안 돼 부결 이래버리면 중간에 조선소만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정부의 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도? 저는 안타깝게도 사실 이 예전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항공모함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네. 주장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건 뭐냐면 돈 문제 걸려 있다. 그 이제 장성들이 뭐
엄청 값비싼 이제 무기들 얘기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따와가지고 그걸로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고 핵잠수함이 왜 필요하냐 이게 군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이걸 기어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 장성들이 지금 뭔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거. 네. 던졌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실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본 10년은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본 10년이면 일단 정권 임기가 끝나긴 하는데 그리고 이거 또 한 약간 가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200억 불씩 10년 주는 거라 핵잠수 네. 10년 다 어차피 나중에 내년이면 바뀔 거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다 던져보자. 이런 카드가 아닐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부터 논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맞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 이제 따져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잘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가장 화제였죠. 북미 정상회담 하냐 마냐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스토킹을 하고 칼 들고 계속 만나달라고 하다가 막바지에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화가 날 법도 한데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아무 반응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이번에 사실 진짜 트럼프가 너무 애걸복걸을 해서 야 이건 좀 솔직히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지상정. 그러니까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네, 안쓰러웠어요. 진짜 네. 신라 근간 주고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트럼프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핵 보유국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기자들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북한에 핵 무지하게 많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핵 보유국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북한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죠. 내가 필요하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평화협정에 관련된 이 평화협정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던진 거예요. 네.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던진 건데 근데 저는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 또 딴 얘기 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미일 정상회담 일본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네. 참 진짜 말을 안 듣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북한 핵 보유국 맞는데 뒤에서는 야 북한 핵 폐기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핵실험 동결이니 뭐 미사일 발사 동결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발목만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걸로 일단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진짜 진심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뭔가 실천에 옮길 때까지는 그냥 무시하는 걸로 간 게 아닌가.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행동을 먼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참 진짜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에이펙에 북한과 미국이 만날지 안 만날지가 에이펙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는 에이펙은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세 협상이랑 북미 정상회담만 관심이 있고 전 세계도 그렇지 않았나? 네, 에이펙은 뭐 시작했는지도 네.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기간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합동군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26일입니다. 그래서 좀 된 얘기긴 한데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최전선 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네. 사진 있으니까 사진 한번 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저 지도 보면 이제 뭐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네. 어딘지 저기 하얀색으로 별표 표시된 거 혹시 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전선에 이제 위에 흰색 별표가 저희 이제 쿠피안스크라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별표가 포크로우스크라는 곳인데 위에가 이제 그 도네츠크고 밑에가 루안스크예요. 도네츠크는 거의 90% 이상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그 루안스크는 한
80% 정도 장악했다 그래요. 좀 더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기가 이제 최격전지예요. 격전지인데 그 이제 합동군 사령부 사령관이 쿠피안스크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 5천 명, 포크로우스크에 우크라이나 군인 5,500명을 우리가 지금 포위해놨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 1,500명이 묶여 있다. 예,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병사의 생명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기가 지금 이제 전쟁터인데 사실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 보호에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날짜나 사건에 맞추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급하게 작전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천천히 해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보면은 속도가 진짜 늦어요. 일주일 지나도 전선이 그대로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이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어차피 러시아는 이건 다 이긴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피해를 내가면서 막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천천히 진격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전을 펴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1,500명 포위됐다는 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밝힌 건 부대 이름까지 다 밝혔어요. 뭐 몇 사단 몇 연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밝혀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전략 핵무기 훈련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략 핵무기 3종 세트를 훈련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핵 3종 세트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전략 핵폭격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러시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네바, 그리고 이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이거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이죠. 이거 두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자기네 영토 안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요. 저쪽 끝에서 쏘면 이쪽 끝까지 날아가고 막 이런 식인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훈련을 한 이제 목적은 결국은 이런 거죠.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라는 거 이제 밝힌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흥미롭게 만들었던 훈련은 따로 있습니다. 이 브레베스트니크라고 이름도 좀 어려운데 브레베스트니크라는 미사일을 이번에 또 공개를 했어요. 사진을 이제 보시면 뭐 천으로 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저기 독일의 뭐 타우러스나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뭐 큰 차이가 없고. 근데 이게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서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핵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원리가 뭔지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이번에 이제 시험한 게 15시간 동안 저게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0km를 날아다녔다는 건데 그것도 초저공으로 날아가는 거고 아음속, 그러니까 거의 음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날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에도 거의 포착이 안 되고 뭐 100m 이하의 고도로 이렇게 초저공으로 날아거든요. 레이더에도 거의 포착이 안 되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미사일인데 저게 뭐 15시간인데 뭐 최대 뭐 일주일 정도까지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늘에 계속 미사일이 날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위치를.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방공망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력도 계속 발전 중이네요. 네, 급격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네. 있죠. 자, 러시아 상황 이렇고 중국에서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당 중앙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당이 국가를 이제 영도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죠. 그래서 중앙위 전체 회의면 공산당 회의 중에서 이제 최고 회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제 열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건 뭐냐면은 국민 경제 사회 발전 15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나라들이 5개년 계획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아주 장기 계획이 있었어요. 수십 년짜리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차가 뭐였냐면 2020년까지
그 소강 사회, 이 중국어로는 샤오캉 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부터 2035년까지 잡아가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을 실현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이제 단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제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중국 하면은 막 양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값싸게 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차원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산화, 이제 첨단 제품들의 국산화를 70% 이상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중국 GDP의 60%를 내수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국 자체가 워낙에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GDP의 1%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되면 전 세계 GDP가 1%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체 내수 시장으로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본 경제 체제의 견지 및 개선, 고위급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다자 무역 체제 수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 자체의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자체 경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태는 위태위태해 보이죠? 다른 나라들을 뜯지 않고는 정말 현금을 뜯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정부도 앞으로 어떤 나라와 건강한 외교를 할 건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